포유류와 유대류로 나누면 현대적인 관점에서 뭐가 있는 보면 거예요? 유전자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만해. 니체 할 거야, 니체. 이 자식들 그냥. 우리 실제 하는 것도 있고 실제 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알았어요. 아 당연하지 그건 당연한데. 그러니까, 야, 그만해! 우리가 계속 잠깐 쉬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실제론과 유명론으로 싸우고 있는데 시간이 좀 많아야 되는데. 니체 하겠습니다, 니체. 원래 니체는 이제 현대 철학을 이제 연 사람이라 가지고 좀 뒷부분에 써야 되는데 깡 선생이랑 김도인이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니체부터 할 겁니다. 니체 빠르게 할게요. 사실은 참 그 독보적인 방송입니다. 어떻게 니체를 한 35분 만에 니체를 끝낼 거예요. 니체는 이제 서구 역사나 서구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나는 판단하는데, 일단 니체를 어떻게 알아볼 거냐면은 첫 번째, 니체의 별명이 망치를 든 철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니체가 뭔가 서구 역사 전체를 부십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니체가 뭘 부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두 번째, 뭘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꺼내고 있나? 뭐 먹자고. 알았어요. 야, 맛있어요 이거. 일단 니체가 부순 것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부순 다음에 무엇을 새로 만들었는가 둘로 나눠서 알아볼 겁니다. 일단 뭘 부쉈냐면은 차례대로 이렇게 할 거예요. 먼저 도덕을 부숩니다. 그거에 연결된 기독교를 부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죽음을 결론 내리게 되는 걸 보게 될 거고, 새로 뭘 만드느냐? 초인을 만들어내는데, 초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 영혼 회귀를 알아볼 겁니다. 일단 빨리 시키들 그냥.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죠. 하나의 보편자에서 나온 오렌지 젤리를 먹고 있습니다. 네. 이 자식들 그냥 젤리네? 젤리? 맛있어요. 난 시간 없어 죽겠는데. 쫄깃쫄깃하죠. 그래서 우리가 니체가 부순 것과 새로 만든 것을 알아보고 토론해 보려고요. 니체가 말한 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니체의 생각대로라면 우리의 인생이 많이 바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니체가 부순 것과 새로 만든 것을 알아보기 전에 니체에 대한 개요랑 생애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볼게요. 니체에 대한 개요.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1844년에서부터 1900년까지 살았는데 독일 철학자로서 별명은 망치를 든 철학자입니다. 종교, 도덕, 철학, 과학, 당대 문화 등 서구 사회 전반을 전복했어요. 전복을 시도했다라고 나오는데 난 전복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반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극단적으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정신질환을 나중에 겪게 되거든요. 그 직전에 이런 얘기도 해요. 나는 새로운 구세주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나기에서 인류와 역사를 구해줄 구세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 2만 명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되게 타당한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 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약간 리차드 도킨슨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것보다 좀 더 심오해. 리차드 도킨슨도 말하자면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쓸데없이 세상을 힘들게 한다. 이런 주장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구원하려고 그래요. 서구가 잘못된 질병에 걸려 있는 거를 낫게 하고 구원하려고 하고 나중에 이걸 히틀러가 이용하지. 어쨌든 특유의 문체랑 경구를 사용해가지고 살아생전에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대표적인 저서로는 초기의 비극의 탄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저서가 있고, 나중에 많이 써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 다음에 즐거운 지식, 그 다음에 거작, 뭐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도 있고, 나중에 정신질병이 걸리기 전에는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들을 씁니다. 그래서 우상의 황혼, 안티크리스트, 도덕의 계보,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가 그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한 얘기 아니야? 아니. 어쨌든 니체의 영향력, 현대를 열었습니다. 그죠? 오픈 포스트 모던, 마르크스, 그다음에 프로이트랑 함께 현대를 연 인물로 평가되고 있고, 실존주의랑 포스트 모더니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됩니다. 생애 1844년에 태어났어. 엄격한 루터교 목사였던 아버지가 5살 때 사망하는데, 루터교가 그렇게 엄격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니체가 성장하고 나서부터 겪게 될 그런 성격을 좌우하게 됩니다. 집에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 어머니, 고모 둘, 여동생인 엘리자베트, 그러니까 여자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집안이 상상이 돼요. 어떤 집안이었을 거냐면은 루터교 집안인데 여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절제나 순종, 이타주의, 그러니까 기독교적 정신을 엄격하게 교육했던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쇠약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20살에 본 대학교에 진학해서 신학과 문학, 그리스 문헌학을 배웠고 22살 때 매독 치료를 받습니다. 요게 논쟁이 돼요. 나중에 정신질환의 원인이 매독에 있었지 않느냐. 그렇죠. 매독이 나중에 뇌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진짜요, 그렇게 되거든요. 네. 난 소문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매독들이 있어요. 네. 몸이 계속 안 좋아요. 평생 안 좋고 그랬었는데. 놀라워. 24살 때 바질대학교 문헌학 교수가 됐는데 당시 학위가 없었어요. 24살의 교수? 근데 학위가 왜 없었냐면은 완전 능력자지. 바질대학교에서 니체의 문헌학에 대한 능력을 보고서 교수로 채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졸업 시험 없이 그냥 바로 졸업시켜줬대. 뭘 보고? 저서가 있었어요? 고전에 대한 압도적인 고문헌 덕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맞아요. 초기 인생은 완전 책벌레에다가 고문헌들을 거의 다 꿰고 있는 거야. 그랬던 것 같아. 완전 똑똑했대. 왜냐면은 집에 가봤자 맨날 여자들한테 구박받고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는 자기한테 여자 옷을 입혔다고 막 얘가 막 징징 울고 약간 찌질한 캐릭터야. 맞아. 정확합니다. 약간 찌질한 캐릭터고 근데 이제 고문헌이나 이런 것 쪽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이었어요. 독보적. 그리고 한 2년 후에 이제 교수가 된 다음에 포병연대 의무병으로 군복무 하는데 말 타다가 이제 가슴에 부상을 입는데 그 이후로 평생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 좋았을까? 매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35살 때는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교수직을 사임한 다음에 유럽을 떠돌면서 요양과 지피를 병행하게 됩니다. 이제 세종대왕이 떠오릅니다. 뭐? 진짜로. 그러네. 세종대왕인데 이제 왕이 못 된 거야, 얘는. 그러니까 책벌레인데 그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이 못 된 대신에 이제 그리스도가 되고 싶었던 거죠. 자기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45살이 되면 이제 정신 발작이 시작됩니다.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정신이 있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광장에서 이제 마부한테 채찍질 당하는 말을 본 다음에 울며 감싸 안습니다. 왜 맞고 있냐? 그러다가 정신을 잃고 이게 살아생전이 아니군요. 맨정신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뭔가 극적이지. 그러니까 말이 막 두드러 맞고 있으니까. 그렇지. 안 돼 하면서 이제 껴안다가 넘어졌던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멋있어 지금. 나중에 이제 10년 동안 어머니랑 여동생의 보살핌을 받는데 평가 중에는 정신병인 척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진짜인 것 같아. 왜 진짜 정신병인 것 같은 게 정신분열증도 있고 식분증이 있었대요. 식분증이 뭐냐면은 자기 똥 먹는 거. 분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를 연기했으면은 이 놀라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 동안 끙끙 앓다가 이거 상징적이야. 1900년에 죽습니다. 20세기를 열면서 죽는데 이 사람의 그 어떤 인생이나 학문적인 성과가 근대를 무너뜨리고 현대를 열었으니까 니체는 근데 살아생전에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어요. 아무도 이 사람의 책을 읽어주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책에도 쓰지만 내가 너무 일찍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로 그랬죠. 장난 아니네. 너무 저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궁금한 건데 예를 들면 과학의 시대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무너뜨렸다는 거는 정말로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증이 나오고 이건 틀린 거야 이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건데 철학의 세계도 그래요. 이 전까지가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고 이 사람부터 정말 정말 무너뜨리는 거야? 아니면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부터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는 아니잖아요, 철학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그냥 개싸움입니다. 개싸움장. 근데 나는 난장판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한계를 보지 못하는데 선구자가 나타나서 이 시대의 한계가 이거여서 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를 규정해주고 다른 시대를 열어주는 것 같아. 근데 또 그 당대에는 개 욕만 먹다가. 그러니까. 근데 그 후대에 추종자들이 생겼다가 조금 있으면 또 반대파들이 득세를 하고 그렇지. 계속 이런 뭐 역학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철학에도 보면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풍조라든가 그게 사회적인 이 영향이나 이런 거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행을 만들어낸 거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니체가 뭔가를 주장했을 때 새로운 유행이 만들어지는 거고, 새로운 생각을 해서 패러다임을 바꾼 거지. 그게 진리고 이전 거가 이제 비진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과학의 경우는 좀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 가깝거든요.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은 무너졌고, 뉴턴의 우주관이 생겼고, 이제 뉴턴의 우주관은 무너지고, 다른 이렇게 우주관이 생기는 건데. 근데 이제 철학도 그래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논쟁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독실이가 갖고 있는 거는 과학사에 있어서 이제 정상적인 절대적인 과학,
그러니까 과학이 진보한다라는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한 과학인 그쵸, 거고 네. 토마스 쿤이나 나중에 패러다임 이동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논박 불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뉴턴 과학이 정말로 무너지고 정확하게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물리학, 진리로서의 물리학을 찾았는가? 그렇지 않다. 논박 불가능한 거다. 상호에 대한 걸 서술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과학사 할 때 예. 실제로 그랬는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얘기해 볼 필요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관점이다라는 거지. 그래요. 예. 독실이가 표정이 안 좋은데. 네. 일단 아니, 얘가 그게 보어에서 또 부정되거든요. 아 진짜? 닐스 보어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무슨 얘기했는지 얘기도 안 했어. 니체가 무슨 얘기했느냐? 니체가 부습니다. 빠르게 했게 그냥 아주 후려쳐가지고 니체 후려치기. 첫 번째 도덕부터 비판해요. 도덕. 니네가 알고 있던 도덕은 도덕도 아니다. 해가지고 일단 언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체가 두 가지 언어를 구분해요. 첫 번째 좋음과 나쁨 그리고 선과 악 이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좋음이라는 것과 선이라는 걸 동일하게 보고 나쁨이라는 것과 악을 동일하게 보는데 그거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좋음과 나쁨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루이비통 좋은 거야. 근데 동대문 농장 가가지고 내가 7,500원에 가방 샀다. 이건 나쁜 거지.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은 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최 사장 성격, 최 사장은 명쾌하네. 그렇습니다. 후려치기. 좋은 거 나쁜 게 돈이야.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루이비통이 선한 거냐? 아니지. 7,500원짜리 가방이 악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 선과 악이라는 언어는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해 가시나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 좋은가 나쁨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지. 개별적으로 나한테 좋은 것. 선악은 뭔가 형이상학적이야. 뭔가 악한 존재를 규정해야 되고. 사회적인 규범 차원에서 논의되는 도덕을 선과 악이라고 합니다. 니체를 이해하려면 일단 이거 구분을 할 줄 알고 니체가 이제 도덕의 계보를 파갑니다. 그럼 도덕이란 용어가 어디서부터 하는가? 막 겁내 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가요. 고대 그리스까지 가는 거죠. 그랬더니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선악이라는 개념을 나누기보다는 도덕을 좋음과 나쁨으로 구분했어요. 좋은 도덕이 있고 약간 나쁜 도덕이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좋은 도덕은 어디서 기인하냐면은 주인의 도덕이야. 주인들은 좋은 도덕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나쁜 도덕은 누구냐? 노예들이 갖고 있는 도덕이다라는 거죠. 주인이 갖고 있는 도덕은 이런 겁니다. 진취성, 건강함, 도전, 아니면은 이제 뭐가 있어요? 뭐 미래에 대한 확신, 보증, 창조력, 막 진취적인 그런 것들은 주인이 갖고 있는 거고 주인의 덕이고 주인의 도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도덕이야. 근데 노예들은 못 그래요. 노예들은 뭘 갖고 있냐면은 어떤 겸손, 절제, 인내, 질서에 순응하고 양보해야 되고 연약하고 소심하고 이게 노예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규율, 덕성이라는 거야. 그게 나쁜 도덕이다라는 거죠. 왜 나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시대에는 좋지 않은 거예요. 나빠 보인다는 거죠. 7,500원짜리 가방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노예들은. 그러니까 나빠 보이는 도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그리스인들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그러니까 약간 루이비통인 사람하고 7,500원짜리 가방인 사람하고 그 사람을 질적으로 나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폭력이나 뭐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아. 그냥 그렇다는 거죠. 언젠가 노예가 질적으로 진취적이거나 그렇게 바뀌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좋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좋은 것, 그리고 자신에게 활력을 주고 자신을 고양시키는 것이고, 강자한테 나쁜 것이란 나약하고 소심하고 순정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약자의 도덕이라는 것은 강자의 도덕과 정반대입니다. 강자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좋음을 상정하지만 약자는 먼저 악부터 생각한다는 거죠. 약자한테 악이라는 것은 자신을 지배하는 주인이었어요. 약자는 자신을 억압하는 강자를 우선적으로 악, 니네 악이야! 라고 상정한 다음에 그와 반대되는 특성을 지닌 자기 자신, 약자들이 선이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들이 보기에는 주인이 다 악해 보이는 거야. 걔가 갖고 있는 진취성, 건강함, 도전 이게 다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들은 무슨 도덕을 갖게 되느냐? 원한에 대한 도덕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니체는 이러한 도덕 감정을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좀 더 얘기하면 주인한테 복수하지 못하는 무력감, 이것이 노예한테 와서는 자기 힘이 없으니까 주인한테 복수 못하는 거야. 이걸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해석하느냐? 자발적인 용서다. 내가 용서한 거다. 라는 도덕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정신승리? 정신승리! 결론. 도덕 결론 내기. 주인의 도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에서 출발하지만 노예의 도덕은
타인에 대한 원한에서 비롯된다라는 게 니체의 생각이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예의 도덕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건 기독교의 도덕이다라는 거죠. 왜냐면 유대인들이 노예였잖아.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이 주인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구 유럽 문화 전체가 타락했다라고 니체가 진단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바로 그 부분에 논리의 그 도약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거 있어? 근데 지금 얘기는 무슨 얘기를 들어도 독실이는 다 불편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참아봐. 아니 뭐 그게 그 부분에서 지금 논리의 도약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면 그 이제 4세기가 돼가지고 쟤 누굽니까? 아우구스티누스 말고 저기 누구야? 국교화한 사람 누구지?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였나? 아니 저기 누구죠?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가 공인한 이후에 유럽 사회에서 그리스도교가 인정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문화가 서양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리고 과거 그리스나 로마의 문화는 찌그러지는 거지. 그런데 과거 그리스 로마에서의 도덕성은 어떤 거였냐면은 조음과 진취성, 건강함에 대한 도덕이었다면 기독교의 도덕이라는 건 왜곡되어 있는 노예들의 도덕이었다는 거죠. 겸손함, 순수함, 순종, 용서, 그러니까 자비, 뭐 이런 거. 억압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그것이 자기들은 선하다라고 가치를 전도시키지만 실제로는 원한의 도덕이다라는 거야.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했다라는 게 니체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권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타락했다라는 거지. 자신의 건강함이나 자신의 주체성을 말하지 못하고 자랑하면 안 되고, 그렇지, 순종하고 절제해야 되고 찌질해졌다라는 거야. 돈 많이 벌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니체가 누굴 봤을 거냐면은 가족 집을 봤겠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 오히려 왜곡적인 아까도 들으면서 불편했던 게 기독교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도 그 두 개를 구분을 한 것이 그 사람 생각이지 이게 보편적이냐는. 그러니까 그 사람 사상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보는 거지. 그 사람 말이 옳다 그러자 지금 뭐 이제 결정하는 거 아니고. 근데 왜 그 철학자들은 그거를 보편적인 것부터 시작을 안 하고 왜 자신들이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옛날에 두 가지 종류의 도덕이 있었어.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원래 그래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고전학에 대해서 덕후였던 거야. 완전 덕후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 도덕의 계보에서 역사적으로 파고 들어가. 역사적으로 이러이러했다. 그러니까 푸코가 나중에 니체가 하는 학문의 방식을 따라해요. 근데 푸코는 제가 들었을 때 이해가 갔었던 게 뭐냐면 해석학의 문제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저렇게 해석하는 거고. 근데 지금 약간 뉘앙스는 그게 아니라 이건 이런 게 있었다고 해석했을 때 이렇게 설명이 돼. 이게 아니라 이건 이거였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라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중간에 이제 후려쳐서 가는 건데 그런 그 과정들이 있는 건데 결론만 빨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후려쳐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해. 이게 다 누구 잘못이냐? 왜 서양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찌질해졌느냐? 다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한 일은 좋음과 나쁨이라는 가치가 있었는데 그 가치를 역전시켜서 선과 악이라는 걸로 같이 전도시켰다라는 거야. 좋은 건 나쁜 악으로, 그다음에 나쁜 건 선으로. 그것을 유대교가 했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그걸 정확하게 공고히 했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 비판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빨리 건너뛸 텐데 얘가 이게 성경의 역사도 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는 실제로 그가 한 얘기들을 파보면 자기는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체에 따르면 진정한 기독교인은 예수 단 한 명에 불과하다. 그는 심리적 상태로서의 천국을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붓다 얘기를 하는데 부처가 열반 개념을 얘기할 때 지금 이 순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바로 천국에 오는 건데 이걸 누가 망치냐면 바울이 망쳐요. 바울이 등장해서 제도적인 기독교를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망쳤다. 그러니까 저편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천국, 저승, 이대하계, 이상세계 이런 것들을 형이상학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기독교를 망쳤다는 거야. 예수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임하는 걸로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붓다의 말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했던 얘기 있죠. 기독교라는 것은 완벽하게 플라톤주의이고 플라톤주의를 대중화시킨 것에 불과하다라고 저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 비판한 다음에 결론 냅니다. 그래서 신이 죽었어. 그래서 선언하죠. 즐거운 학문에서 니체가 선언합니다. 신이 죽었다.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긴 해.
게시판에 이런 걸 누가 썼으면 이제 악플 한 100만 개 달리고. 그러니까.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유명한 멘트죠. 근데 여기 즐거운 학문에서 신이 죽었다를 누가 말하냐면은 광인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광인이 환한 아침에 등불을 들고서 찾아와요. 광장에 와서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다녀. 야, 신이 죽었어. 광인이 누구의 빛이에요? 아니면 미친 사람? 미친놈. 미친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실 못했는데 니체는 서구 역사를 둘로 나누거든요.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걸로 나누는데 디오니소스 광인이죠. 그렇죠.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광인이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신을 죽였다.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는 신의 살해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인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저 바다를 모두 마셔버릴 수 있었는가? 누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수평선을 지울 수 있게 하였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그러니까 되게 상징적인데 세상이 이제 다 무너진 거야. 신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런데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광인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인이 놀래. 그래서 내가 너무 빨리 왔나?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너무 일찍 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광인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교회들이 신의 무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는데 그거를 제사 드리는 교회만이 남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신의 죽음을 설파하면서 여기서 신이 죽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때까지의 그 서구 사회가 갖고 있었던 어떤 기독교 중심의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 이미 많이 무너지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미 많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근데 이건 반기독교인 거지 그냥 이게 왜 철학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걸로 두 가지를 일단 무너뜨린 거죠. 서구인이 갖고 있었던 도덕관을 일단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기독교 너희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라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일단 밝힌 거야. 근데 제가 얘기 못했던 건 뭐냐면은 과학이랑 근대 합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뺐어요. 왜? 그것도 사실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예. 근데 이것만 가져온 이유는 독실이를 놀리기 위해서 기독교와 관련된 것만 뽑았어. 그냥 별거 아닌 그 당시 그쵸?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아니 그 기독교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 바울의 신학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정도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까진 않지. 이건 뭐 거의 극딜이잖아. 저는 이제 뭘 생각했냐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하고 정말 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왜 후려쳐가지고 그래. 이렇게 평가하기 쉽지 않고. 이제 그때 당시 시대적 맥락상에서는 이 정도로 거의 극단적인 딜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깐 사람이 없어요. 안 그래도 자기도 반감을 갖고 있었던 반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생각으로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비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니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반박이 불가능하다. 진짜 저 사람 말에 내가 이길 수가 없다. 항복 이런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니체 이제 부정적인 그러니까 기존 시대를 비판하는 쪽만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공감이 안 되지. 기독교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든가 현대적인 감수성에서 들으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 느낌일 텐데. 근데 이 이후에 니체가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미 그 허무주의적인 성격의 그런 맞아요. 풍조가 퍼져 있었던 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기독교만 깔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맞아 사실. 깔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걸림돌이 있는 거야.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는데 그래서 과학도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진화론도 사실 공격하고. 플라톤 이제 엄청 뜰까요. 플라톤이 다 말아먹었다고 세상을.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다 까는데 그 중에 기독교가 특별히 걸렸고 기독교를 놀리기 위해서 그냥, 제사장이. 아니 이 사람은 그냥 기존의 전통을 다 거지. 그냥 깐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들을 때 꼼짝 못할 정도로 그래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진중권이 말 잘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광인이 얘기하잖아. 광인은 니체야. 내가 너무 빨리 왔나? 중2병 같은 좀 느낌. 100년 후에 알게 될 거다. 난 엄청 잘났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일단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일단은 그래서 빠른 시간 동안에 그 많은 내용들에서 니체가 무너뜨린 걸 얘기했어요. 일단 도덕과 종교에 좀 집중해서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새로운 세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니체는 이렇게 얘기해. 쇼펜하우어가 이 일들을 다 했어. 다 무너뜨렸는데 쇼펜하우어는 허무주의로 끝났다라는 거야. 근데 니체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가져와. 새로운 세계, 그러면 이제 신이 죽은 세계. 거기에서 이제 누가 있느냐? 초인이 이 세계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거죠. 슈퍼맨. 독일어로 위버맨시. 그러니까 초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초인을 3단계로 얘기하거든요. 니체의 책이 안 읽혔던 이유가 뭐냐면은 철학책이 아니라 시 같았어. 그리고 어떤 경구들이었고 소설 같지 그냥. 그렇지. 소설이죠. 예. 그래서 초인도 상징합니다. 철인 같아. 그래? 철인. 철인 나온 거 다시 나온 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근데 그 초인은 일단 처음엔 낙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적이고 그 힘든 그 광야를 건너고, 그러니까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다가 이제 낙타는 곧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어뜯고 적극적인 존재가 돼야 돼. 라이언 하트. 그렇지, 라이언 하트가 되는 거죠. 하지만 라이언 하트는 어떠냐? 용감하나 지혜가 없어. 리처드 내 얘기야. 그럼 이제 사자는 뭐가 돼야 되냐? 이제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건 창조성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은 수동과 적극성, 그리고 이제 창조로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데, 초인 얘기를 저는 영혼 회귀랑 연결시키고 싶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이제 영혼 회귀거든요. 시간이 없지만 빠르게. 영혼 회귀가 뭐냐? 얘기를 못해. 질문을 못하네. 영혼 회귀랑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 영혼 회귀는 니체 사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죽은 다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기독교적 생각에서는 영원한 삶이냐, 그치?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삶이 영원히 가는 거죠. 불교에서의 죽음 이후의 삶은 뭐냐면은 윤회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탄생하는 거야. 근데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라는 사람의 입을 빌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느냐? 죽은 다음에는 네 삶을 그대로 다시 한번 산다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독실이야. 독실이가 이제 살다가 채사장 꼬임에 빠져가지고 팟빵 녹음 막 했어요. 그래서 영혼 회귀에 대한 얘기를 들으는데 막 불편해. 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고서 잘 살다가 죽었어. 그럼 뭐로 태어나느냐? 독실이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인생을 반복합니다. 채사장 꼬임에 빠져가지고 팟빵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영혼 회귀에 듣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다가 살다가 또 죽어. 다시 태어나면 다시 그 삶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매번.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마치 테이프 같아요. 테이프를 한 번 돌고 다시 듣고를 반복하는데, 조금도 바뀌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산다. 이것이 영혼 회귀예요. 영원히 그 삶이 돌아온다라는 거죠. 지옥 같네. 그지. 니체가 물어봐.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때는 모르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어때요? 그래, 이 삶을 긍정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니체가 물어봐. 목적도 없고, 그렇지. 뭐 목표도 없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도 안 해줘. 구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독실한테 물어봐야지. 독실은 이 삶이 만약에 레알 진짜라면 이 삶이 긍정할 수 있어요? 내 삶은 괜찮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트릭스 같은 소프트웨어에 계속 묶여 있는 거네. 계속 반복하는 거야. 죽지도 않고 우리가 배터리로 꽂혀가지고. 그렇지.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삶이 어때? 존엔 끔찍할걸? 아니, 끔찍한 것도 모르겠지. 나 군대 다시 가야 돼, 씨빙. 아니, 끔찍한 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태어났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잖아. 그런데 모를 텐데, 그래도 이게 진짜라면, 내가 그게 진짜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좀 시야를 넓혀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본질이 이렇게 계속 아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이 계속 도는 거야. 그런 상황이라면 왜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그 시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난 여전히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이 인식하지 못할 거라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니체의 얘기를 좀 얘기한다면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 니체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의 이 영혼 회귀의 사상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우리한테 뭘 환기시켜 주냐면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전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인생이라는 게 무한히 길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어떠냐면은 너무 극히 짧죠. 그러니까 순간을 대충 살아가. 내 목표 지점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내 인생을 던진다는 거죠. 근데 니체가 영혼 회귀를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야, 인생이라는 거는 유한하고 언젠가는 끝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떠냐? 지금 이 순간은 영원히 반복하겠지. 그러니까 이 순간의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유한하지만 이 순간은 무한히 영원하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목표를 상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삶을 계속 반복한다면 끔찍하겠냐라고 물어볼 때 보통은 지금 내가 고생하는 것이 반복되니까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게 끔찍한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뭔가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맛있는 걸 먹어서 행복해. 근데 그게 영원토록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다면 이제 지루하게 느껴지고 끔찍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 아니지.
왜? 왜냐면은 니체 영혼회귀가 진짜라고 한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나머지 내 인생을 매 순간 행복할 수 있게끔 내 삶을 긍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행복한 게 무한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무섭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도 다르겠죠, 질적으로. 내가 엎드려 뻗쳐 한 다음에 평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이 순간의 자연 환경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깨달은 자가 누구냐? 니체는 이걸 연결시키지 않는데 나는 이걸 깨달은 자가 드디어 초인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노예의 도덕, 원한의 도덕과 퇴폐적인 문화를 벗어나서 진짜로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닌가. 퇴폐적으로 살면 왜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살다 죽었어. 그럼 계속 그 다음 생애에서도 계속 육체적 쾌락을 추구할 거야. 여기서 퇴폐는 그거죠. 순종적인 삶. 질서에 순응하고 소심하고 지금 얘기한 거대로 사는 거는 왜 안 좋아요, 그러면? 좋아해요. 니체야면 퇴폐적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 퇴폐가 만약에 우리 성적인 거다, 그러면 뭐 괜찮을 것 같고. 매번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좋네. 갑시다, 클럽으로. 우리 집 앞에 킹 클럽 있는데. 과연 클럽에 가면 우리가 퇴폐적이 될 수 있을까? 또 매 순간순간마다 남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비판하는 거는 어떤 외적인 권위라든가 도덕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 혹은 외적인 권위나 도덕에 의해서 목표가 주어지고 그거대로 따라가는 삶, 이게 무의미하다는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종교 같은 거나 기존의 관습이나 도덕에 얽매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것도 일종의 그 아까 무슨 뭐라고 했지? 그 저급한 노예 도덕인가요?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아예 카테고리가 다르니까 정치적인 뭐 캠페인 얘기는 여기서 그런가? 확 갖다 붙이기는 애매할 것 근데 같고. 근데 니체가 나중에 가서 연민에 대해서는 비판해요. 연민적인 감정. 근데 그거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설명하기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남한테 의존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저도 깊이 있게 읽어보진 않았는데 남들한테 의존한다거나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쫄아 있는 거. 건강한 삶을 살라는. 뭐 정권이 무서워. 아니면 내 밥줄 끊길 게 무서워. 아니면 뭐 교회라든가 어떤 거에 권위가 무서워가지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모르고 그것도 알아도 실천을 안 하고 이런 삶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삶이 아니고 나한테 좋은 게 아니야. 그건 일단. 그런데 당시 대 서구인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니체의 핑계. 그럼 만약에 내가 좀 유복하게 태어났어. 그리고 날 때부터 이제 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서민들이랑 공생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좀 도와줬는데 합법적인 선 내에서 이제부터 내 삶을 즐기면서 저 사람의 그렇게 해도 되는 거네. 니체에 의하면 그게 더 좋은 거네. 만약에 타인을 돕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 종교적 두려움이나 사회적 압력 때문에. 그치, 사회적 시선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노예의 도덕인 거죠. 그치. 노예 상태인 그런데 거죠. 내가 누구도 도와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자신의 어떤 건강한 신념에 의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은 거야. 너는 쟤네들이랑 달라. 그러니까 귀족이야. 귀족으로 길러진 거야. 넌 쟤네들이랑 달라. 쟤네는 너랑 피도 다르고 너는 이렇게 살도록 된 거고 타고난 거. 너의 운명이 그렇고 쟤네들은 저렇게 그냥 서민적으로 살다가 그냥 적당히 그렇게 만약에 뼛속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기 신념대로 행동하는 거는 니체에 의하면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삶인 거네요. 그러니까 니체는 그러니까 주인은 어떻냐면은 주인은 타인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 도덕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야. 나한테 좋은 거를 먼저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노예들은 어떠냐면은 나를 고려하면서 도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 제가 나쁘다, 제가 밉다라는 걸 가지고서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만약에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어떤 거리낌도 없고 그러니까 니체한테 있어서 이기심은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를 위한 건 거야.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눈치 거지. 보지 말아라. 그냥. 그렇지. 그래서 이게 영혼핵인데 이런 삶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냐?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 완전 반대합니다. 왜 어떤 면에서 반대해? 지금 얘기했었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계몽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란 모르겠어. 당시 사람들이 너무 막 교회에 얽매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살아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계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눈치 보지 말고 네가 옳다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라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 눈치 보고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굳이 이거 정치 얘기를 굳이 끌어들이는 건 아닌데요. 뭐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 의견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지난번 정치 이야기할 때도 서로 상생이 중요하고 민주주의는 결국엔 토론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토론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일종의 눈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저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보고 사실 거의 눈치라고 나쁘게 표현했지만 타인에 대한 고려를 그렇죠.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니체가 타인에 대한 고려가 없는 삶을 추구한 건 전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도덕적인 규칙을 고려를 할 때도 그거는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과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 거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남을 쌩까라 이 미친놈이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아니야. 사이코패스로 태어났어.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도덕 그게 없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잘못되지 않았네요. 니체에 의하면 행복하게 사는 거네. 아,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런 경우 좀 특수한 경우지만. 근데 우리가 개별자를 보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서 왜 그렇게 상황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교회 어떤 종교가 있어서 그렇다면 누가 이득을 보느냐 하는 거지. 그럼 사실은 주인이 이득을 볼걸? 왜냐면은 주인들은 자기들의 정말 주인처럼 행동하면서 노예들이 반대하고 프롤레타리아들이나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거에 정당화하는 거야. 너는 괜찮다. 어차피 지금 현실이 힘들어도 언젠가는 하늘나라에서 너희는 다시 회복받을 거니까. 근데 실제로 그거는 누구한테 도움되는 거냐면 주인한테만 도움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인 걸로 보지 말고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니체의 생각이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을 니체의 초인의 덕목 중에 여러 가지가 하나가 있는데 자기를 극복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핵심이야. 예, 자기를 계속 극복해 나가야 돼요. 자기가 정체에 대해 있고, 자기 어디에 자꾸 머물러 있고 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만의 관점이 이렇게 너무,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매몰돼 있고, 그러면 초인이 아니야. 그렇지. 그것조차도 극복해 나가는 사람, 그게 진짜 초인이에요. 자기 한계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쯤에 가면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 이거 당연히 얘기합니다. 얘기하네? 자기를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서고, 궁극적인 인류애까지도 다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까지 도달한 사람이 진정한 초인이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지, 이 사람 논리는. 자기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들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그렇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극복해갖고 내가 초인이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니체의 말을 듣고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내가 니체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것도 니체에 의하면 불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맞는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니체는. 그러니까 바로 한 방에 가는 건 아니고 노예 상태에서부터 천천히 이제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이기심이라든가 어떤 생물학적인 본능들도 극복해 나가면서 초인이라는 거는 좀 되게 이상적인 것 같아요.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 정말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 이런 분들 급이야. 초인은. 예. 근데 그것의 덕목을 이제 니체가 계속 강조하는 건 어떤 능동적인 거. 네가 네 스스로 해라. 왜 자꾸 남한테 의존하려고 그러고 누구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러냐. 안 그래도 돼. 넌 지금 행복한 거고 넌 지금 가치 있는 존재고 그걸 네가 깨닫고 일어서면 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어쨌든 원전을 읽어보면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계속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계몽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전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니체가 진짜로 보기에 그러니까 비판을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니체가 보기에 서구 사회가 정말로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었다면 그러니까 그게 계몽의 목적이면 이해가 가는데 그럼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세상이 됐어.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고대 그리스 사회. 니체 꿈꾸던 사회. 그게 바람직하냐. 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때 시대적 상황과 혹시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세상이 물어보는 거는 보편적인 진리로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일까라는 걸 물어봤잖아요. 저는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사회든지 지금 이제 자본주의라든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거고, 예, 자본 관리 힘이나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주체성이나 자발성을 억압하는 요소들은 꼭 기독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언제든지 있는 거야, 그건. 그런데 형태가 달라지는 것뿐이지. 도덕이 바뀐 건강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무슨 얘기하냐면은 도덕 감정이 바뀌면 도덕관이 바뀌면 뭐도 바뀌냐면은 적에 대한 개념도 바뀐다는 거야. 건강한 사회, 주인의 도덕이 있는 사회에서는 주인들은 적을 존경한대. 왜냐면은 나는 되게 건강하고 진취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이라는 것은 나랑 대등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과 악의 구조가 되기 시작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쟤는 악이니까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있는 거나 그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그건 어떤 악의 개념으로 두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도덕관이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보편성을 이렇게 뽑아내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시작은 누구였냐면 일종의 서민들이었어요. 일종의 서민들한테 너네 참고 견뎌라. 너희들의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그건 반대로 어떤 뭐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그 당시에 지배 계층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네 그렇게 살지 말고 서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너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것도 그런 메시지를 전파해갖고 그걸 듣고서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게 도덕이구나 생각해서 그대로 서민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종교조차도 니체에 의하면 비판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렇지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편적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의미가 있고 지금 한국에서의 의미가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월가에 정말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니체의 얘기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는 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실의 얘기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을 위한 도움이 안 될 거다.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목적성이 있었다는 거지 니체는. 계몽을 위한 거였었지 정말 이게 보편적 진리로서 얘기한 게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뭐 이 얘기도 뭐 의미는 있는 것 같아. 뭔가 더 토론해야 되는데. 네, 니체를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 맞고요. 그렇지. 근데 나가야 돼. 나가야 돼서. 오늘 두 개가 다 너무 시간이 모자라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니체 얼렁뚱땅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한 마디씩 할 수 있다. 10초씩 한 마디씩 한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세 철학이랑 니체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재밌었다. 재밌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덧붙이면은 철학편 할 때마다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데 특히 저도 이제 철학 전공자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런 반응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공개적인 장소에 나와서 철학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약간 나쁘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도 목소리들이 꽤 있고 특히 그래서 실제로 학계에서는 이제 대중 철학자들 뭐 강신주 선생님 이런 분들 되게 안 좋아해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떠드냐. 근데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거의 근본이 어떤 이런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보고 지금 독실이처럼 질문을 계속 하는데 이게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철학하는 자세고 되게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물어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해보고 하지만 또 그 반대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오늘 참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예, 독자 여러분들도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중세 철학 그것도 은근히 재밌습니다. 제대로 읽어보면. 원전들도 번역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보시고 아벨라르두스 이런 분들은 되게 삶 자체가 재밌어요. 그 얘기 못했어요. 나중에 내시도 그러니까 궁형을 당하기도 하는데 내가 고자라니. 예. 그리고 니체야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이분 책은 그냥 읽으면 술술 익힙니다. 소설 형태로 쭉 써여 있고 읽고 나면은 내가 그동안 좀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을 아주 잘 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보편 논쟁이랑 니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다시 갑자기 이제 오늘은 니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해봅시다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고 제가 들으면서 불편했었던 건 뭐였냐면 보편 논쟁이랑 니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인 거야. 니체는 이런 삶이 옳다고 생각한 거지. 그렇지. 근데 약간 들을 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독단적인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니체는 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 아닐까 생각해보자. 이게 아니라 너네 다 죽었어. 다 틀렸어. 내가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진리는 굉장히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일부는 물론 저는 기독교 안에 있다 생각하고 과학 안에 어느 정도 있다 생각하지만 아무튼 좀 겸손하게 모르겠어요. 노예 도덕. 검소는 노예 도덕이니까. 이 노예 도덕에 빠져있는 인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실제로는 겸손하게 말했나요? 아니요, 경고로 얘기해요. 선언이에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철학과 안에서도. 너무 약판다, 쟤도. 근거를 대는 게 아니라 선언해버려요. 좀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랑 비슷한 거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선언해버렸잖아. 그렇긴 하지, 그지? 그럼 뭐가 다르냐.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김도희는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니체 같은 태도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철학을 공부할 때 늘 되게 많이 들었던 말이 너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기존의 철학가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삶을 사는 건 내가 사는데 왜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논문 쓸 때 규정되어 있는 형식이 뭐냐면 내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기존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증거를 계속 대줘야 돼요. 근데 그 이전까지 철학자들은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했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만약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때 당시에 논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생각은 틀린 것 같은데 이런 점은 문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네네. 우리 철학에서 1, 2부 진행했는데 다음 시간에 3부랑 4부 소크라테스랑 키에르케고로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 누가요? 소크라테스는 깡쌤입니다. 키에르케고로 멋지다.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골한 사나이들 쓰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흙덩이를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아무도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